저는 오늘 퍼베이시브 AR 환경을 위한 프로젝션 매핑과 증강현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하였고 현재 동대학원에서 한탕동 교수님 밑에서 미디어 시스템 연구실의 박사과정 과정을 이제 밟고 있습니다. 연구 관련된 제 소개로는 현재까지 2편의 학회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주로 증강현실이나 프로젝션 매핑,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앞서 간략하게 내용과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증강현실과 프로젝션에 관한 내용으로 전반부 구성과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후반부 구성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연구 분야에서의 추후 방향과 저희 연구실에서의 후속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부에서는 증강현실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프로젝션 매핑과 증강현실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강현실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픽션에서는 많이들 있어 왔죠. 그래서 제가 위에 사진을 3개 뽑아놨는데 왼쪽부터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제 R2-D2 로봇이라고 해서 홀로그램 형태로 증강현실을 가장 오래되고 친숙한 모습으로 많이가 소개되었습니다. 가운데는 호라이즌 제로 던이라고 해서 플레이스테이션에 있는 게임인데 게임 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캐릭터가 보는 증강현실의 시야라는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리스한 형태로 증강현실 개념을 차용하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에 종영한 아람브라의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증강현실 렌즈를 이용한 게임에 대해서 그 아이템으로 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픽션에 있던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이 또 최근 들어서는 현실에서 많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제 포켓몬고 게임이 있겠죠. 그래서 모바일 증강현실에 저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는 가장 효시라고 생각을 하고 일상 대중에게는 증강현실이 뭐냐고 했을 때 좀 학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데 포켓몬고 같은 거 나가면 대충 알아듣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숙한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미래적이고 전문적인 것으로는 스페셜 시스템즈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홀로렌즈 2를 공개를 할 당시에 이게 홀로렌즈를 이용한 원격 다중협업 툴로서 소개된 그러한 회사입니다. 한국인 이진하 박사님이 계신 곳으로도 또 유명하죠. 그래서 2016년부터 다양한 증강현실 플랫폼이나 하드웨어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 쓰는 형태의 HMD류로는 홀로렌즈나 매직립, 그리고 다시 또 올해 들어서 홀로렌즈 2가 소개가 되었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구현된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ARKit과 그리고 구글의 AR 코어가 2017년에 공개가 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증강현실에는 이런 HMD 기반이나 모바일 기반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증강현실의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One More Thing이라고 해서 하나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형태의 증강현실이 스페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공간 자체에 대해서 현실을 증강하는 그러한 형태의 증강현실입니다. 이 스페셜 A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먼저 이 밀그람이 정의한 현실과 가상현실 간의 연속체 정의를 봐야 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현실 세계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상 세계고 그 간의 비율을 어느 정도 따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증강현실인지 아니면 혼합현실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셜 AR이 여기서 어디에 위치냐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시스루 AR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모바일이나 HMD 기반의 증강현실이 이 시스루 AR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비춰서 보다는 시스루의 의미대로 디스플레이가 세상을 비치는 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스루 AR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이 카메라 화면으로 증강현실을 구현할 경우에는 비디오 시스루라고 하고 아니면 홀로렌즈와 같이 투명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증강현실을 구현할 경우에는 옵티컬 시스루라고 하는데 이와 반대로 별도의 디스플레이 장치 없이 실세계에서 직접 증강하는 경우를 스페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먼저 증강현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실 세계의 요소와 그리고 가상의 이미저리를 서로 혼합하는 형태여야 된다는 게 증강현실의 첫 번째 정의고 두 번째 요소로는 사용자가 이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3차원 현실 공간에 이 가상객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증강현실 정의에 따라서 스페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보시면은 일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증강현실이 구현되는 디스플레이 장치 타입에 대해서 나누게 된 그런 정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부터 이제 핸헬드, 그리고 가장 왼쪽부터 헤드 마운티드, 중간에 핸헬드,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스페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HMD나 모바일 그리고 스페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가 되겠죠. 스페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디스플레이 장치가 없이 현실에 직접적으로 투사가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따라서 사용자에게 불편이나 아니면 그런 피로를 유발하는 사용자 장치류가 필요 없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특성이 있는 증강현실이기 때문에 주로 프로젝션을 이용한 그런 형태로 많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프로젝션 증강현실과 또 이제 스페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가 어떤 식으로 관계에 있냐 말씀드리면은 일단 엄밀한 정의상으로는 이게 사용 프로젝터로 이루어지면은 다 프로젝션 증강현실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프로젝터가 사용자가 들고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 머리 위에 씌운다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도 다 프로젝션 A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젝션 AR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용자와 프로젝터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구현된 스페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를 프로젝션 기반 증강현실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은 모바일 기반의 증강현실과 HMD 기반 그리고 프로젝션 기반이 서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하죠. 왜냐면 저희가 필수기이기 때문에 이게 작고 그만큼 어느 정도 파워풀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핸드폰 하나가 있으니까 가장 대중적인 증강현실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온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와 같이 조금 더 전문적인 형태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게 사람의 바로 눈앞에 디스플레이가 증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입체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의 머리 위에 씌우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동작 또한 자유롭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션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간에 직접적으로 투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몰입적이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FOV나 디스플레이 크기가 무한정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사람 시야가 핸드폰의 카메라 시야보다 더 넓긴 하지만은 실제로 사용자의 초점이 핸드폰에 모여있기 때문에 모바일 기반의 카메라로 증강현실을 구현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현실 시야를 굉장히 차단하는 그런 제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가상세계 내에서의 시야각도 굉장히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홀로렌즈 2에 들어서는 시야각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그거는 테스트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좀 스탠드얼론 기기를 만들다 보니까 HMD는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피로와 불편감을 많이 유발을 하고요. 그리고 또 포커스 컨버전스 디스크리펀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증강된 가상의 객체가 저의 2m 앞에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사용자 눈은 그 2m 앞에 있는 물체를 보려고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물체는 2m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제 눈 바로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증강이 되기 때문에 이 눈이 초점이 모이는 것과 눈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간에 불일치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를 포커스 컨버전스 디스크리펀시라고 하고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눈에 많이 피로를 주게 되고 또 심할 경우에 3D 멀미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젝션의 제한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로젝션이 현실 세계 지오메트리 위에 바로 직접적으로 투사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왜곡 보정을 해야 된다는 제한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시점과 이게 프로젝터의 시점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야 되고 제한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1999년부터 작년 2018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주된 프로젝션 AR 연구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긴 어렵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에 걸쳐서 프로젝션 AR이 좀 생소하긴 해도 많이 연구가 되고는 있는 연구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황색 박스를 보시게 되시면은 준 레키모토 교수가 도쿄대학교에서 1999년부터 가장 최근까지 프로젝션 AR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초록색 박스로는 MIT 미디어랩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기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프로젝션 AR을 또 굉장히 하드하게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디즈니 리서치나 아니면은 추리공대나 미능공대, 드레스덴 대학교, 워털루 대학교 등에서 HC와 UX 관련해서 프로젝션 AR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와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까 보신 밀그램의 AR, VR 컨티뉴엄을 반영을 한 것인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러한 컨티뉴엄을 기반으로 프로젝션 AR의 내추럴 유저 인터랙션과 퍼베이시브 디스플레이 개념을 융합하여서 퍼베이시브 AR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이 퍼베이시브 AR 컨셉을 현실의 공간을 구축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펀딩을 받아서 연구과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퍼베이시브 AR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하위 요소 몇 개를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퍼베이시브 인터페이스 설계, 그다음에 이제 퍼베이시브 AR 디스플레이 환경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스 인터랙션이 구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퍼베이시브 AR 디스플레이 환경 구축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퍼베이시브 AR 연구과제를 진행할 때 갖고 있는 개인적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은 경우에 저희 공학관 9층에 있는 실제 회의실인데요. 어디서나 있을 법한 그런 회의실이죠. 보시면은 일단 책상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프로젝터가 위에 달려 있고, 앞에는 뭐 프로젝터 스크린, 벽에는 화이트보드, 그리고 벽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바꾸고 싶었던 게 이 회의실이라는 공간에서 각자 용도가 다 있잖아요. 뭐 책상에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프로젝터 스크린에는 프로젝션 발표 내용이 나오고, 화이트보드에는 뭐 수식이나 아니면 그림 같은 컨셉이 나눠주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목적이 없는 게 이 벽에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이는 많이 차지하는데 부여된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벽에 있는 빈 공간을 모두 활용을 해서 굉장히 어떤 몰입적인 그런 가상 환경을 융합을 하면은 조금 더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많이 생각되어졌던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스커 교수가 제시한 Office of the Future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는 그림이죠. 근데 그림이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컨셉을 가장 잘 설명드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퍼베이시브 AR 요소를 접목을 해서 일반적인 회의실을 이렇게 좀 지능화된 공간으로 변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에 있는 그냥 이런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360도 회전 가능한 프로젝션을 통해서 좀 몰입적인 프로젝션 기반 증강현실 공간을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스크린뿐만이 아니라 책상이나 벽 등 모든 공간에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서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러한 공간과 표면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베이시브 AR 공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목표를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첫째로 일단 하드웨어가 굉장히 미니멀해야 됩니다. 제가 이 요건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진행한 연구들을 보면은 하드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추산한 비용만 봤을 때 하드웨어 비용만 1,000만 원에 뭐 컴퓨팅까지 합하면 거의 2천만 원을 넘는 것을 회의실 하나를 구성을 하자고 돈을 썼던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그 돈이 없기도 하고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주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최소화한다는 게 첫 번째 요건이었고 당연히 증강현실이기 때문에 몰입적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리스폰시브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터랙션이 끊기지 않고 심리스하게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베이시브 AR 플랫폼의 설계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 요소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5가지가 그 말씀드리는 연구 요소들이고요. 저는 이러한 퍼베이시브 AR 연구 요소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의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 2편의 학회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리고 2편의 학술지 논문을 제출 중에 있고 마지막으로 한 건의 프로젝트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이 5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논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하드웨어나 환경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처음에 구성한 컨셉이 이제 밑에 있는 2가지 그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약간 노트북처럼 좀 뭔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좀 미니 프로젝터의 형태로 생각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타입 디자인이라고 해서 조금 작게 만들어봤고 이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좀 스탠드얼런하게 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그마한 폼팩터로는 좀 모자란 감이 있어서 이걸 그냥 일반적인 회의실처럼 그냥 천장에 올려도 그냥 크게 문제되지 않겠다 해서 또 천장형으로 또 다른 디자인 컨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시면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일단 프론트 카메라와 리어 카메라 그리고 펜틸드 플랫폼 그리고 프로젝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그러니까 이 컨셉에 따라서 프로토타입 몇 개 제작해 보았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360 프로젝터 미니라고 하는 게 저희가 맨 처음에 좀 작은 컴팩터로 만들어 보려고 했던 테이블 타입이었고 여기서는 조금 한계를 느껴가지고 조금 더 큰 형태로 버전 1과 버전 2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이제 프론트 카메라와 프로젝터가 펜틸트 플랫폼에 얹혀져가지고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위치와 그리고 인터랙션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자를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어 카메라를 하나 더 추가한 형태로 현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퍼베이시벨 시스템은 아래 플로우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에 있는 숫자의 경우에 이게 프로세서의 순번이 아니라 앞으로 소개드릴 토픽 순서이기 때문에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 시스템이 기능적으로 목적을 하는 게 사용자의 위치나 인터랙션을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자의 시점에 맞는 그런 증가현실 씬을 렌더링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프로젝션 매핑으로 구현을 하였을 때 표면의 지오메트리와 관계없이 왜곡을 보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재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진행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프로젝터와 카메라가 이제 펜틸트 플랫폼 위에 얹어서 회전이 되기 때문에 먼저 펜틸트 회전에 대한 제어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프로젝션 매핑에 대해서 표면 지오메트리의 왜곡을 보정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프로젝션을 이용하여서 구현한 스페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환경에서 사용자가 얼만큼의 프레젠스나 아니면 이머전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네 번째로 증가현실 환경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더싱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재구축한 공간에서 사용자가 AR 환경을 어떤 식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 그런 스페셜한 매니플레이션 파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연구는 이제 펜틸트 액시스 캘리브레이션 앤 컨트롤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유로그래픽스 2018년에 Accurate Control of a Pen-Tilt System Based on Parameterization of Rotational Motion이라고 해서 발표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펜틸트 시스템에 대해서 제어를 할 때 저희가 원하는 게 결국에는 3차원 공간 내에서 특정한 지점이 딱 주어졌을 때 이거를 프로젝터와 카메라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한 부분이 펜틸트 회전 운동에 대한 모델링을 하나 구성을 하였고, 그리고 그 회전 모델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캘리브레이션, 최종적으로 이러한 펜틸트 플랫폼에 정확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인버스 키네마틱스 기반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펜틸트 회전이라는 게 결국에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3차원 공간에서는 그레이 서클, 즉 하나의 구와 그리고 평면이 인터섹션하는 그런 대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 운동의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전 방향축과 그리고 회전 중심점을 찾는 두 가지 단계로 캘리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체커보드와 같이 구조가 알려진 물체가 정면에 있어서 이거를 캘리브레이션에서 활용하게 될 때 체커보드 각 코너점 각각에 대해서 회전 반경이 개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체커보드 자체가 저희가 그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코너점 각각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회전 반경들을 그 체커보드 최상단 그리고 최좌측에 있는 코너점에 대해서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적은 수의 캡처만으로도 안정적인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tedious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캘리브레이션에서는 가장 먼저 진행하는 단계는 일전에 말씀드린 체커보드 최상단 좌측점에 대해서 회전 평면의 법선 벡터 회전 중심점을 모델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체커보드 코너점에서 이 최상단 좌측점에 관련된 방정식으로 회전 운동 방향 벡터와 중심점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코너점들에 대한 방정식들을 모아서 먼저 회전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를 찾기 위해 플래너 텀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구한 파라미터 값을 사용해서 다시 서큘러 텀을 최적화하여 원 중심점과 반경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구하게 됩니다. 저희가 논문에서 캘리브레이션 진행하였을 때는 총 39프레임으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펜 방향으로 40도 정도 28프레임, 그리고 틸트 방향으로 33도 정도 11프레임에서 총 39프레임으로 캘리브레이션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캘리브레이션 한 결과 추정된 펜틸트 회전 궤도와 그 회전 변환을 포인트 클라우드에 적용하여서 적층한 것인데, 일단 이 사진만으로는 어느 정도 잘 되어 보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서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찍어봤는데, 이 영상은 저희가 추정한 그 프론트 카메라의 펜틸트 포즈와 그리고 그 펜틸트 카메라의 추정된 포즈를 리어 카메라에서 캡처된 포인트 클라우드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이 현재 동영상에서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 캡처가 후방에 있는 카메라로 캡처가 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터에 의해서 전방 카메라는 가려져서 보이진 않고요. 대신에 그 수정된 위치, 그 동영상 가운데 있는 저 하얀색 큐브를 보시면은 실제 프로젝터와 그 카메라의 위치 관계를
어느 정도 잘 추정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퀀티테이티브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구현 목표, 즉 3차원 공간 내에서 지점을 얼마나 정확하게 타겟팅하도록 제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여기 인버스 키네마틱스 방식의 제어 알고리즘이 사용되었습니다. 저희가 영감을 얻은 게 이 로봇 계통에서는 손 같은 것을 뻗을 때 선형적으로 길이가 변화하는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옵티컬 액시스에 있는 랭스를 그런 리니어 액추에이터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로봇 계통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인버스 키네마틱스 개념을 이쪽에 적용을 하였더니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퀄리테이티브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설계 자체는 저희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처럼 회전된 체커보드의 각 코너점을 재투영하고 그 오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원래 비교를 하려고 했던 대상이었던 SPCM 방법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클라우드를 적재한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캘리브레이션에 활용된 실제 사진이랑 비교해 보시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이제 XY 오차에 비해서 Z 오차가 상당히 적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 결과를 놓고 나중에 해석을 해보니까 그 이유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회전각 두 개인 알파, 베타 그리고 옵티컬 랭스에 있는 미터 단위의 Z에 대해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레디언에 비해서 미터가 굉장히 단위가 크기 때문에 Z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화하는 데서 편향이 이제 생긴 것 같다고 사후에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이 알파, 베타, 제타를 조금 더 정교한 텀으로 집어넣어서 알고리즘을 좀 더 개선하면 오차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프로젝션 매핑의 왜곡 고정이 생기는 것을 보정한 연구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유로그래픽스 2017년에 애니멀 이머시브 리얼리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지오메트리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프로젝션 표면에 대한 지오메트리 모델을 세워서 프로젝션 표면의 왜곡을 없애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표면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이고 실제 동적으로 변하는 지오메트리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다가 모티베이션을 얻은 논문이 이 Visual Perspective Rendering in Tablet-Based Augmented Reality라는 것인데요. 이 논문과 같은 경우는 현실 시야와 카메라 기반으로 구현된 진간시에서 서로 카메라와 사용자 시야의 시점 간의 브릿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은 왼쪽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보이는 시점이고요. 이거를 사용자 시점을 고정한 결과가 가운데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라운드 트러스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보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파이레이션을 받은 부분이 이 프로젝션 표면의 왜곡 보정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사용자 시점과 그리고 프로젝터의 시점 간의 브릿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저 퍼스펙티브 렌더링 스키마틱에다 카메라와 스크린 대신에 프로젝터를 대입을 하면은 사용자 시점에서 렌더링과 함께 디스토션 커렉션도 여기서 시점이 다르다는 게 패러렉스 같은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 카메라 프레시하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예, 일단 그 프로젝터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일종의 카메라 모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요. 프로젝션 매핑을 진행을 할 때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물론 프로젝터는 카메라가 아니고 따라서 스트림이 들어온 게 없지만은 저희가 스트림을 얻을 수 있는 RGBD 카메라에 대응을 해서 이 프로젝터가 실제로 지오메트리 어느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 시점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인스파이레이션을 받은 부분이 태블릿 기반에서도 사용자 시점을 추적을 해서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간의 브릿지를 해결하였는데 그러면 프로젝션 매핑에서도 그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프로젝터 자체도 일종의 인버스 피널 카메라 모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인스파이레이션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제가 잘 만약에 사용자가 몇 명, 복수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HCI나 UX 쪽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마스터 유저 하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시점 보정을 하실 때 이 마스터 유저가 있고 그러면 마스터 유저가 한 명인데 만약에 프로젝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명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마스터 유저 한 명이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지적이 HCI 계통 연구에서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이 데모크라타이제이션
제가 정확하게 타이틀 기억이 안 나고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젝션 증가현실 환경에서 시점을 뭐 민주화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파악을 한 게 그 결론을 내린 게 결국에 물론 마스터 유저는 한 명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마스터 유저에서 시야각이 어느 정도 벗어나도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마스터 유저 마치 그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관광객들처럼 마스터 유저 하나가 있고 그 주위로 어느 정도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한 20도 정도 그 차이 정도는 사용자가 그 이머전을 파악을 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그런 식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스템 오버뷰를 보시게 되시면은 처음에 설명드린 것과 흡사하게 사용자 트래킹은 리어 카메라가 담당을 하고 그 정보를 받아서 유저 퍼스펙티브 렌더링한 결과를 프로젝티브 텍스처링 기법으로 프로젝터 시점에서 지오메트리 매핑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디스토션 왜곡이 보정된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카메라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터가 위치 관계가 정해야 돼야 돼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로테이션 엑시스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한 후에 이제 카메라와 프로젝터 간의 픽셀 관계, 픽셀 대응 관계를 그레이 코드 패턴 매칭을 통해서 얻고요. 그렇게 해서 얻은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일반적인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하듯이 퍼스펙티브 엔포인트를 풀게 되면은 프로젝터의 위치 관계 또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한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카메라와 프로젝터, 서버 모터 간의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요. 이 부분은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고 이 다음으로 투패스 렌더링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패스 렌더링에서는 유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단계인데요. 여기서는 사용자 시점을 추적을 해서 사용자 시점에 맞는 퍼스펙티브 매트릭스를 구축을 하고 증강현실 씬을 당장 디스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오프 스크린으로 텍스처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렌더링 단계인 프로젝션 디스토션 커렉션 단계에서 렌더링한 텍스처를 사용자 시점에서 지오메트리에 투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매핑된 결과를 다시 프로젝터 시점에서 렌더링해서 디스플레이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용자 시점에서는 왜곡이 없는 증강현실 씬을 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한 시스템의 컴포넌트들 간의 위치 관계와 그 내부 파라미터를 구하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 단계에서는 모티베이션에서 설명한 유저 퍼스펙티브 렌더링 스키마틱의 프로젝터가 대입이 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 시점 추적과 함께 사용자의 퍼스펙티브 매트릭스를 구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매트릭스를 이용하여서 사용자 시점 렌더링을 한 후에 프레임 오브 오브젝트의 텍스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의 퍼스펙티브 매트릭스가 이제 프로젝티브 텍스처링을 위해서 다시 역행렬을 취하게 되고 그 역행렬을 이용하여서 생성된 텍스처를 지오메트리에 매핑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터의 시점으로 그 매핑된 지오메트리를 렌더링을 하게 됐을 때 디스플레이를 하면은 사용자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보정된 그러한 증강현실 시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왜곡 보정 결과를 일단 보시게 되시면은 XY 그리드 이미지가 그 아래쪽 하단 사진에 보시면은 사용자가 보는 시점에 맞게 보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A와 같이 단순히 벽면과 프로젝터 간의 각도가 틀어져서 생기는 퍼스펙티브 디스토션뿐만이 아니라 시야와 같이 복잡한 지오메트리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디스토션도 사용자 시점에서는 왜곡 보정이 잘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논문에서는 다시 퀀터테이티브한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하였고요. 이전에 이거와 비슷한 컨셉의 논문으로 이제 미라지 테이블이라고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정량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한 매트릭이 처음에 그 실험자가 의도한 이미지와 실제로 캡처된 이미지 간의 그 픽셀 인텐시티가 얼마큼 차이가 있는지로 실험의 그 효과를 판별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실험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표면의 지오메트리에 의한 효과보다는 픽셀 색상 차이가 얼마큼 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오히려 더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베어있는 사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프로젝션 왜곡 보정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RMS를 보시면은 사람의 살색 표면 때문에 픽셀 인텐시티 값이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이런 매트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프로젝션 왜곡 보정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여서 새로운 매트릭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진행 자체는 이제 간단하게 프로젝터로 체커보드 이미지를 투사를 하고 지오메트리 왜곡을 보정하였을 때 픽셀 위치가 원래 체커보드에 코너점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얼만큼 벗어났는지 그 픽셀 오차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실험 매트릭을 변경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왜곡 보정 실험 결과 있는데요. 일단 사진에 있는 괄호 숫자는 몇 픽셀만큼 차이가 있었는지 오차를 나타냅니다.
일단 보시면은 외곽 보정이 D나 E 같이 복잡한 지오메트리나 아니면 F와 같이 이제 구겨지는 비늘과 같은 그런 물체에서도 잘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B와 같이 좀 각지거나 아니면 C와 같이 굴곡이 있는 지오메트리에서는 외곽 보정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사후 분석을 했을 때 이제 파악한 바로는 해당 표면 자체가 깊이 카메라의 광축과 거의 수평이기 때문에 깊이 정보가 제대로 취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키넥트2의 제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논문이 있어서 제가 그 코테이션 갖고 와봤는데 키넥트2와 같이 그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의 깊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광축과 그 표면이 거의 수평일 때 데이터가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외곽 보정 알고리즘 내부에서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였고 만약에 다른 방식의 깊이 카메라 사용했을 때는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다이나믹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핑이라고 해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뷰 중인 상태라서 아직 정식으로 발표된 바는 없는데요. 저희 논문 출판에 앞서서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게 결국에는 3차원 공간에 가상의 객체가 등록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증강현실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느끼는 이 증강된 가상 객체의 공간감이나 아니면 현존감을 좀 강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간감이나 현존감을 느끼는 요소를 어느 정도 정리해보면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두 번째가 쉐이딩 앤 섀도잉, 세 번째가 모션 패러렉스, 네 번째로 스틸 오시스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과 쉐이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리적인 효과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재활 조작을 하기가 좀 어렵고 스테레오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뭐 HMD류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모노큘러 프로젝션에서는 구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그 3D 글라스를 착용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유저 인스트루먼트가 없다는 그러한 프로젝션 증강현실의 좀 강점이 위비가 돼서 저희가 이부 스테레오 오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제외를 하였고 저희가 주목을 한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이 모션 패러렉스를 어느 정도 좀 강화를 해서 사용자가 증강현실 공간에서 느끼는 그런 현존감이나 아니면 실제감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션 패러렉스를 강화하는 방법 자체는 좀 간단합니다. 사용자에게 오브젝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 오브젝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할 때 사용자의 시야를 추적을 해서 프로젝션 표면의 중심과 사용자가 보는 시야의 중심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펜틸트 회전을 제어하게 됩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효과를 잠깐 보시면은 프로젝션 AR이라는 게 프로젝터 자체가 고정되어 있으면 왼쪽에 있는 지금 동영상과 같이 그 프로젝션 증강된 가상객체가 많이 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프로젝터 자체가 FOV가 물론 뭐 HMD나 아니면 모바일 기반보다는 넓다고 하지만은 또 실제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예전에는 케이블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그 벽면마다 좀 광각의 프로젝터를 달아서 해결을 했는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퍼비시비얼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하드웨어를 굉장히 미니멀하게 해서 좀 예산 요소와 그러한 좀 모니터링 위한 프로블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펜틸트 회전 가능한 펜틸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 사용자가 보는 시점에 맞게 오브젝트 인터레스트를 이 프로젝터가 계속 쫓아다니는 그러한 형태의 프로젝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저는 이제 다이나믹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라고 네. 기본적으로 컨텐츠 안에 상대적인 뎁스는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렉스라는 게 그 보이는 컨텐츠 안에서 패러렉스가 생긴다는 건가요? 컨텐츠 간에 그 멀리 있는 오브젝트랑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가 그 안에 있어요. 컨텐츠 안에. 네. 제가 여기서 프로젝트를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 다시 보시게 되시면은 왼쪽과 같이 프로젝터가 이렇게 스태틱한 형태로 구현이 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지구본을 좀 넘어가서 확인하려고 해도 그 화면이 잘려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본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각이 굉장히 제한되는 반면에 만약에 이 프로젝터가 사용자의 시점과 사용자가 보고 있는 오브젝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동기화가 된다면은 사용자가 그 프로젝션의 범위 밖으로 벗어나도 이 프로젝트 자체가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야각 자체를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패러렉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한 공간 내에
물체 A와 B의 패럴렉스라는 개념보다는 이 환경 A와 환경 B에서의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패럴렉스의 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뷰 포트 같은 개념이 있어서 그게 확장된다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봤을 때 이렇게 프로젝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그런 개념인가 봐요. 네네. 뷰포트 자체는 이제 프로젝터의 시야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물리적인 성질이라서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쓰는 용어가 이제 Effective FOV라고 해서 물리적 FOV 자체는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어쨌거나 사용자가 보고 있는 그 주된 시야를 프로젝션 시스템이 동기화돼서 계속 그쪽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물리적 FOV와는 동일하지만은 프로젝터 한 대로도 조금 더 그 Effective FOV 자체는 증대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논문에서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마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다이나믹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적된 사용자 시점이 이제 프로젝션 중심과 일치되게 하는 변화를 설명하는데요. 크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별다른 내용은 없고 사용자 시점을 추적을 하였을 때 그것을 전면 카메라와 그리고 프로젝터의 좌표계로 변환을 하는 그러한 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사용자 시점과 프로젝션 중심을 일치시키는 변환을 러스텀으로 두어서 그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회전각 알파와 베타를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최적화 과정은 그 전에 말씀드린 서버모터 제어 연구에서 소개드린 저쪽 하단에 있는 인버스 키네마틱스 기법으로 처리를 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펜들티 회전각이 주어지면은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알고리즘과 같이 사용자 시점 렌더링과 프로젝션 왜곡 보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현한 다이나믹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이제 실제로 얼만큼 사용자가 느낀 증가현실에서 현존감이나 실제감을 느끼는데 효과가 있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가지 실험 가설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증가현실 자체가 그 모노큘러 프로젝션이죠. 그래서 이 모노큘러 프로젝션에서도 사용자가 어느 정도 현존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 는 것이 저희가 세운 첫 번째 가정이었고, 두 번째로 그렇게 사용자가 느끼는 모노큘러 프로젝션에서 저희가 구현한 다이나믹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기법을 활용을 하면은 사용자가 가상 객체의 그런 위치 관계나 아니면 현존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체감할 수 있다고 저희가 실험 과정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가설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매핑의 약간 제한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프로젝션 증강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프로젝션 표면과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증강된 객체가 프로젝션 표면에서 많이 점점 떨어질수록 프로젝션 퀄리티 자체가 어느 정도 디그레이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이 이 디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어쩔 수는 없어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다이나믹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이 디그레이션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실험 과정을 세우게 됐습니다.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자에게는 랜덤하게 구성된 3가지 크기와 3가지 거리의 가상 지구본이 제시가 되고 이것을 얼만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와 거리 조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션 조건도 이게 스태틱하느냐 아니면 다이나믹하느냐 2가지로 구성을 하여서 실험자에게 제시가 되고요. 실험 자체는 11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제 실험 순서에 의한 비아스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랜더마이제이션이나 아니면 카운터 밸런스 같은 처리 또한 다 처리를 하여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험의 목적 자체가 이게 스태틱했을 때와 다이나믹했을 때의 프로젝션 차이를 최대한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설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일부러 사용자에게 그 크기나 아니면 거리 같은 것도 조금 변별력이 높일 수 있도록 좀 혼동이 많이 의도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용자가 응답하는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수치의 증감이나 아니면 조건에 따른 비교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게 되시면 일단 47%의 경우에 실험자들이 가상객체의 크기나 거리를 정확하게 보고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구현한 시스템이 이제 아무런 사용자에게 영향력이 없어서 사용자들이 랜덤하게 추측을 했을 때는 9가지 중에 1가지의 경우인 11%의 확률로 정답을 맞췄을 거기 때문에 이 47%의 경우에 11% 나이브 케이스인 11%보다 훨씬 커서 일단 첫 번째 실험 과정 같은 과정을 억셉을 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정과 세 번째 과정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여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 중에 95.3%가 하나 이내의 차이로 틀린 경우이기 때문에 크기와 거리에 대한 응답을 3가지 경우가 아닌 이게 맞다 틀리다의 두 가지의 경우로 이진화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진화된 응답과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이 응답 자체가 수치화되지 않은 카테고리컬 리스폰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점수가
예를 들어서 뭐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현존감 점수, 예를 들어서 0점이면은 사용자가 전혀 몰입하지 못했다, 뭐 7점이면은 사용자가 굉장히 몰입했다, 이러한 수치적인 응답이 아니라 사용자가 거리와 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그런 카테고리컬 리스판스이기 때문에 흔히들 많이 쓰시는 그런 아노바 분석 같은 경우는 적용될 수가 없고요. 대신에 Repeated Measures Logistic Regression 기법을 활용하여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일드카이 스퀘어 테스트를 통해서 신뢰하면 정답률에 영향을 끼치는 팩터들을 분석을 하였고, 유의 수준은 밖의 표준에 맞게 알파를 0.05로 세팅하여서 통계적 유의미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젝션 조건, 즉 이게 스태틱이냐 아니면 다이나믹이냐를 비교해 봤을 때 가상객체의 크기나 거리와 상관없이 프로젝션 조건이 언제나 가장 큰 통계적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답률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게 스태틱 조건일 때는 34.3%였던 정답률이 다이나믹 조건에서는 59.6%로 증대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 결과 나온 것 해석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태틱 프로젝션 환경에 비해서 다이나믹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느끼는 가상객체의 이펙티브 FOB가 굉장히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버추얼 패럴렉스 또한 효과가 증대되어서 사용자들이 공간감을 정확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션 증강현실의 경우 이제 프로젝션의 물리적인 표면과 가상객체 간의 거리가 떨어질수록 프로젝션의 실제감이 떨어지는 제한점이 있어서 프로젝션 환경을 구성할 경우에 이 거리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 프로젝션 증강된 가상객체 공간감을 프로젝션 조건에 따라 확인하여 보니 이제 스태틱 프로젝션이 가장 취약한 전등률을 보인 사용자와 근거리인 환경에서 다이나믹 프로젝션의 결과는 오히려 가장 좋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추측하기 오른쪽 하단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스태틱 프로젝션 환경에서도 가상객체가 사용자에게서 멀리 그리고 프로젝션 표면과 가까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 FOB를 가질 수가 있지만 이게 증강된 객체가 점점 사용자에게 가까워질수록 사용자가 느끼는 FOB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범위 밖을 벗어나면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프로젝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증강된 객체가 사용자에게 보이지가 않고요. 이에 반해 저희가 진행한 다이나믹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그 object of interest와 프로젝션 시점이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증대된 시각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훨씬 더 공간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세 번째 실험 과정 또한 억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드릴 연구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연구의 경우에도 아직 제출 준비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출판되는 바는 없고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션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재구축을 진행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슬램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프로젝터 카메라를 캘리브레이션 할 때 포인트 클라우드 재구축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도한 방법이 왼쪽에 있는 영상처럼 키넥트 퓨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먼저 키넥트 퓨전을 돌리려면은 GPU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헤비하고, 또 영상에서는 키넥트 퓨전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9층에 있는 실험실 같이 좀 하얀 벽면이라서 텍스처리스한 환경에서는 트래킹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키넥트 퓨전도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한 게 이 ICP 알고리즘을 적절하게 변형을 하면은 방법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제 ICP 알고리즘의 경우에 진행된 그 오버뷰 스킴을 보시게 되시면은 먼저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가장 가까운 점들 간의 페어를 찾은 다음에 이 거리를 줄이는 변환을 찾고, 그리고 이렇게 줄이는 변환을 적용하여서 점들 간에 다시 가까운 페어를 찾아서 거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ICP라는 알고리즘 자체가 이터레이티브한 네이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포인트 커레스판던스 자체가 굉장히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돌려야 한다는 제한점이 있고, 그래서 그 반복적인 성질 때문에 컴퓨테이션 코스트 또한 굉장히 올라간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 공간 재구축을 하기 위해서 좀 빠르고 가벼운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 알고리즘이 필요해서 새로 고안을 한 게, 이전에 구한 펠틴트 플랫폼의 그 로테이션 트래젝터리 자체를 카메라의 비주얼 오도메트리로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키포인트로 삼아서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변환이 가는 이제 그런 6DOF 변환 자체를 펜틀트 회전축에 종속된 그런 변환으로 문제를 다운사이즈 시켜서 프로블럼 스페이스를 줄이는 것이 저희가 생각한 키포인트였습니다.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펜틸트 회전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여서 회전 궤도에 대한 궤도와 운동에 대한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프로세스에서 이렇게 구한 회전 궤도를 이제 프라이어 놀리지로 활용하여서 포인트 간 커레스판던스를 따지거나 아니면 트랜스포 매트릭스를 구할 때 컨스트레인트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서 보여드렸던 회전적 캘리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서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활용해서 먼저 러프하게 글로벌 트랜스폼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컬 레지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간의 페어웨이즈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인접한 두 프레임 간 키포인트 매칭을 통해서 코레스펀딩 페어를 추출하게 되고, 그리고 로테이션 트래젝토리와의 거리에 따라서 이 매칭이 false positive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페어인지를 판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트래젝토리 컨스트레인트를 기반으로 키포인트 매칭을 이제 리젝션을 한 결과를 보시게 되시면은, 그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실제 카메라 움직임과 관련이 없는 그런 대각선으로 매칭된 그런 false positive 페어들이나 아니면은 뎁스데이터 등에 좀 오류가 있어가지고 커레스판던스가 좀 약한 경우가 모두 걸러지고,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사진과 같이 굉장히 깔끔하게 키포인트 매칭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커레스판던스 페어가 구해지면은 변환 행렬을 구하게 되는데요. 알고리즘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 먼저 6DOF 변환을 회전각 2개를 구하는 EDOF 문제로 다운 사이즈를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펜 회전각과 틸트 회전각을 각각 따로 구하게 수식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각각의 프로블럼이 이제 SVD를 통해서 클러스터 폼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수식 간에 번갈아 가면서 어터네이팅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라이트웨이트한 솔루션을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구해야 되는데, 찾아본 바로는 이렇게 펜틸트 플랫폼을 얹어서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데이터셋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게 되었는데요. 데이터셋을 보시게 되시면 일단 펜 회전만 있는 경우 하나와 그 세 가지 경우와 틸트 회전만 있는 경우 세 가지, 그리고 펜틸트 회전이 모두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가지를 혼합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퀄리테이티브한 결과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의 경우 펜 회전을 하면서 캡처한 10개 프레임에 대해서 레지스트레이션 진행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자잘한 노이즈를 제외하고는 프레임과 어긋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굉장히 빠르다는 점인데요. 이 사진과 같은 렌더링의 경우 0.002초 이하로 수기 시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퀀티테이티브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 알고리즘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 비교 대상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기반으로 재구축하는 그런 알고리즘 하나와, 그리고 또 슬램 쪽에서 많이 유명한 OLB 슬램2, 그리고 Fast Global Registration 방법, 그리고 Super 4-Points Congruent Sets 방법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실험 매트릭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이 끝난 후에 가장 가까운 점들 간의 오차거리가 얼만큼이 되는가를 측정을 했는데요. 결과를 보시면 8개의 데이터셋 중에서 5번의 경우 저희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또 5번의 경우에서 가장 정확하였고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경우를 따졌을 때는 3번의 경우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구축하려는 퍼베이시브 AR 공간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제어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례 조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임머시브한 환경에서 퍼베이시브 컴퓨팅을 구성하게 될 경우에 많은 연구나 아니면 실제로 개발된 서비스나 플랫폼 등의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위젯이 윈도우나 그리드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컴퓨팅 환경에서 흔히 윈프라고 하죠. 그래서 윈도우, 아이콘, 그 외 추가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일단 사용자에게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편안한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퍼베이시브 AR 공간에서 윈도우 기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간 내에서 사용자 등록과 레이 캐스팅 기반의 상호작용, 그리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커서 기반의 상호작용 구현을 하였고요. 기술적으로는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 플래너리 리전 디텍션, 인스크라이브 렉탱글 익스트레션, 그리고 윈도우 제너레이션의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동작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 아직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아직 큰 기능은 없지만은 가상 환경에서 재구축된 3차원 공간에서 사용자의 위치와 인터랙션을 추적을 하여서 사용자가 윈도우 선택이나 아니면 제어, 그리고 기능 등록 등의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차후 연구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에서 저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퍼베이시브 AR 컨셉의 선색과 그 구현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프로젝션 왜곡 보정에 대한 방법과 증강현실 환경에서 사용자의 현존감과 실제감을 제거할 수 있는 다이나믹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펜테스트 시스템을 정확하게 제어하기 위한 캘리브레이션 방법과 인버스 키네마틱스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를 활용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증강현실에 필요한 차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러닝 요즘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이제 거의 약간 필수 요건쯤으로 치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증강현실 연구에서도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렇게 매직립의 선임 기술자인 토마스가 진행한 증강현실을 위한 딥러닝 세미나를 보시게 되시면은 증강현실의 다음 형태인 혼합현실에서는 딥러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퍼세스추얼한 데이터를 다루는 데서 딥러닝이 유일무이한 알고리즘이라서 증강현실에서 더 나아가서 더욱 실제적인 혼합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퍼세스추얼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증강현실을 구현하는 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딥러닝 기술은 퍼베이시브 AR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퍼베이시브 AR은 저희 연구 과제가 아니라 TBCG 2017년에 출판된 퍼베이시브 AR 컨셉 논문을 말하는 것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컨텍스트 어웨어니스의 개념으로서 퍼베이시브 AR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기존의 컨벤셔널 AR과 달리 여러 맥락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형태의 퍼베이시브 AR 어플리케이션이 구현이 되면은 증강현실이 하나의 기믹이 아니라 생활이나 작업의 필수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딥러닝 기술과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개념을 도입하여서 퍼베이시브 AR의 후속 연구로 컨텍스트 어웨어 퍼베이시브 AR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후속 연구 또한 일전에 말씀드렸던 퍼베이시브 AR 연구 과제와 같이 한국연구재단에서 펀딩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 과제고요. 여기 이 후속 연구에서는 기존 퍼베이시브 AR 플랫폼과 비전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내추럴 인터랙션이나 아니면 증강현실, 프로젝션과 같은 기초 환경 구축에서 더 나아가서 신언더스탠딩이나 아니면 지오메트리 러닝과 같은 딥러닝 기반의 컨텍스트 어웨어니스 기술을 융합을 하여서 가정 환경이나 그냥 사무실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퍼스널 AI/AR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현재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가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나 연구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AR 시스템이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게 어떤 식으로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 활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게 만약에 이제 클로버 AI 스피커와 프로젝션 AR이 융합이 되게 된다면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티그레이티드 된 형태로 만약에 출시하게 된다면은 마치 스타워즈에 나오는 것처럼 R2D2와 같은 형태로 차세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벤츠사에서 또 차세대 헤드램프를 프로젝터로 구축하여서 내비게이션이나 운전 보조 등에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네이버 랩스에서도 어헤드라는 이름으로 3D AR ADAS 시스템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헤드 시스템에도 지금 현재 어헤드 시스템 자체는 디스플레이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프로젝션 증강현실로 구현하게 될 경우에 이제 벤츠사의 디지털 라이트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AR HMD는 써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모바일로는 계속 해보고 있는데 실제 모바일로 AR을 보면은 어떤 물체를 오버레이 했을 때 실제 그래도 꽤나 실제적으로 이 어떤 물체가 내 눈앞에 있고 저 벽보다 더 앞에 이곳에 이렇게 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시로 보여주신 걸로 보면은 이제 벽에 싸서 과연 보이는 아까 그 지구 같은 것이 과연 한 저 벽이 아니라 이쯤 앞에 있을 거다라고 실제로 그게 느껴질 수 있는지가 잘 궁금해서 실제로 보셨을 때 이제 그런 공감감이 좀 느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그러한 문제점이 프로젝션의 제한점 중에 하나라서요.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케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렌더링한 것을 보시면은 그 렌더링된 화면이 벽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션 되는 벽이 여기 있다면은 제가 진행한 부분은 증강된 현실 객체가 사용자 벽 앞에 있는 거고 케이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벽 뒤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젝션이 증강된 객체 앞에 있을 때는 마치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말씀하신 모바일 AR처럼 같이 사용자 눈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증강된 객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했을 때는 모바일 AR과 크게 차이가 없고요. 대신에 제가 현재 진행한 것처럼 사람 눈이 있고 증강된 객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서피스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런 현존감 레벨에서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진행한 이유가
이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얼만큼 떨어지고 또 얼만큼 이걸 갖다가 최대한 보정할 수가 있을지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터니까 이게 앞에 가리면 가려지잖아요. 근데 지금 유즈 케이스를 좀 보니까 어떤 표면도 살짝 약간 스크린처럼 인터랙티브한 스크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좀 좋은 유즈 케이스가 될 것 같았어요. 마지막 사례들을 보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터치하려고 하면은 이제 손에 이게 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손에는 안 쏴지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덮으면은 마치 진짜 내 손이 위로 덮어서 컨텐츠가 이렇게 오클루전 되는 것도 혹시 그런 연구도 있나요? 아니면 네, 있습니다. 이게 제가 프로젝션 매핑과 프로젝션 증강시 조금 구분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물론 이 구분 내용이 뭐 학계적으로 많이 통용된 건 아닌데 일단 제가 구분하기로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션 증강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체적인 환경 구축에 조금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이게 손에 가려지거나 그런 오클루전 되는 게 어떡하냐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 매핑 연구 쪽에서 많이들 합니다. 제가 유로그래픽스 2017년에서 본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아그리파 상 같은 거에 프로젝션 매핑을 진행할 때 사용자가 이렇게 손에 갖다 대어도 이게 거기서는 프로젝터 한 대 사용하면은 해결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시각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사용자가 중심에 있고 프로젝터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을 때 사용자가 손으로 대어도 그렇게 그림자가 안 지게 콜리전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카이스트 쪽 랩에서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제가 진행한 것 같이 조금 넓은 공간에서 사용자가 가운데 있고 거기서 또 이제 프로젝터 좌우에 하나씩 둬가지고 사용자가 이 벽 앞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림자 쓰잖아요, 보통 원래. 근데 거기서는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좌우로 프로젝션을 서로 섞어가지고 그림자가 지지 않고 오히려 한쪽 예를 들어서 왼쪽 프로젝션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면은 왼쪽 프로젝션은 그 부분만 프로젝션을 끄고 오른쪽 프로젝션에는 조금 더 빛을 강화해서 같이 하나로 블렌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쪽도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